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52페이지에 있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을미개혁의 내용을 좀 교재를 좀 볼 거는 봐가면서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그 밑에 52쪽에 보시면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적인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왜 열받고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국가 재정이 악화돼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배층의 농민 수탈이 심화되고 있었고, 일본 경제 침탈이 강화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뭐 계속적인 일본 그 경제 침탈이 있었고, 거기 보면 뭐 입도 선매 이런 말도 들어있네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원했던 건 쌀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이제 쌀을 사기 위해서 벼가 서기도 전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영세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렇게 현금을 마련해서 당장 이렇게 주고 막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니까 벼가 자라고 수확하기도 전에 이걸 이제 땅 떼기째로 이렇게 팔아버리면서 일본에게 많은 쌀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방공령도 실시했는데 결국 방공령도 뭐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일본에게 배상금을 물어주면서 끝이 나고, 농민층의 어떤 사회 변혁 요구가 계속 거세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 동학이라는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저항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우리 해커스 교재가 제가 저번 강에서도 저저번 강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뭐 이게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 교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너무 세세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떤 이 포인트를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요건 딱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좀 흐름으로 이렇게 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역시 좀 노트를 가지고 필기를 하고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필기를 하시고 나서 여기에 제가 미처 이제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복습 과정에서 수업을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서 여기에는 내가 요거를 좀 추가적으로 써놔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서 이렇게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동학사에 대해서 좀 출발을 좀 한번 해볼게요. 동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창시된 게 동학이 창시된 게 1860년에 창시가 됩니다. 1860년에 수은 최재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가 되죠. 이 수은 최재우라는 사람은 이제 경주 잠반 출신으로서 뭔가 이렇게 조선 왕조에 대한 어떤 불만, 뭐 이런, 그다음에 이게 밀려오는 어떤 서구 세력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동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최재우는 1864년 대구 감영에서 처형을 당해요. 1864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감영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처형의 죄명이 이후에 동학의 역사에서 좀 이해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최재우의 죄명이 뭐냐면 혹세 무민의 죄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이렇게 멍청하게 만든다, 뭐 이런 거예요. 무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정확하게 정리하면 굉장히 개념이 어려운 건데, 그냥 쉽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동요시킨다, 뭐 이런 거죠. 혹세 무민의 죄를 물어서 이 동학의 교조, 여기서 교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수험생들이 교주 아닙니까 이러는데, 동학을, 그러니까 종교를 만든 사람은 교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운 사람을 태조라고 하듯이 종교를 만든 사람은 교조라고 하니까, 이 교조 최재우가 1864년에 이제 처형이 되고, 이 처형되고 나서 2대 교주의 최시영이 앉게 되는데, 해월 최시영 선생이 2대 교주로 앉게 되면서 이 동학의 교리가 정리가 돼요. 동학의 교리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 동학 교리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동학의 교리를 볼 수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는 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학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담유사, 이런 책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동학의 이 조직이, 동학의 조직망이 정비가 되는데, 이 동학의 조직망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동학은 포접제로 구성이 된다.
그럼 포접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동학은 이제 교주가 있으면 요 밑에 북접과 남접이 있어요. 근데 동학은 기본적으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삼남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충청, 전라, 경상, 이거를 삼남지방이라고 해요. 이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 북접은 이제 충청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청도 뭐 경기도까지, 그래서 충청권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남접이 이제 전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상도의 동학은 그렇게 큰 위세를 떨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농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전라도죠. 그래서 충청, 전라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 이때 당시 이제 교주가 최시영이었고요. 이 북접주가 누구였냐면 바로 손병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손병희 씨가 나중에 이제 동학의 3대 교주가 되고요. 이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접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을 1차 일으켰던 바로 전봉준이 바로 남접주예요. 근데 이 전봉준이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전라도 고부 지역이라는 데 살고 있었어요. 고부. 그래서 이 고부 밀란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전봉준의 어떤 살고 있던 지역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점 밑에 뭐 북접도 마찬가지고요. 요 점 밑에 여러 개의 이렇게 포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 이렇게 포들이. 그래서 이제 이 포장들, 뭐 포주라고 해도 되고 포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원래 이름 포장인데, 그래서 이 접주와 포장들이 이렇게 이제 동학을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접제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제1차 동학농민운동은 뭐 남접에서만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남접에서 일어났는데 1차 동학농민운동의 세력을 보면 전봉준, 뭐 그다음에 김계남, 손아중, 이게 김계남, 손아중이 바로 이 남접의 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교재에 나오는 것들이 좀 쉽게 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지 않으면 교재를 읽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2대 교주로 있을 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요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요 구조를 좀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학은 이제 이후에 좀 볼게요. 창시, 동학은 창시 이제 이후에 쓰시면 됩니다. 이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신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풀다, 명예를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로. 그러면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거예요. 우리 교조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건데 억울함을 풀다. 근데 이 교조 신원운동을 우리가 왜 이제 조명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냐면, 이 교조 신원운동이 결국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조 신원운동의 어떤 이 전개 과정을 좀 우리가 하나씩 좀 밟아봐야 되는데, 동학농민운동, 이 교조 신원운동은 1892년도부터 1893년에 걸쳐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동학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난 게 이제 전라북도 삼례라는 데서 일어나요. 여기 이제 1892년이거든요. 그리고 복합상소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한양 복합상소운동이 일어납니다. 복합상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궐 앞에 엎어져 가지고 막 이걸 이제 직접 왕에게 요구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복합상소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1892년이고 이 한양 복합상소운동서부터는 1893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동학의 교조신원운동 공부할 때는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한양까지, 한양 복합상소운동까지를 이렇게 이제 선으로 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보은에서 보은 집회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보은 집회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보은 집회가. 왜 이 보은 집회가 중요하냐면, 이 삼례와 한양에서 일어났던 교조 신원운동은 철저하게 교조의 신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동학이 철저하게 종교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보은 집회 이후에 뭐 나중에 이제 금구 집회라는 것도 있는데, 이 금구 집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보훈 집회가 중요한데 왜 보훈 집회가 중요하냐면 이 보훈 집회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야 우리 교조님의 신원이 언제 회복되는 거야? 이거 안 해줄 건가 본데? 뭐 이제 계속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뒤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아이씨 이러면 그냥 엎어? 이제 이게 나와요. 엎어? 그럼 이 엎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조선 정부를 엎어버리자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종교적 단체가 아니죠. 이건 이제 막 정치적 구호를 내고는 단체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훈 집회에서 이제 튀어져 나온 구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폭 구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제하겠다. 이거는 이제 교조 신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척 외양 창이 외놈과 양끼를 몰아내자. 어떻게 해서 을을 들어 이 창자가 들 창자예요. 그래서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제하자. 외놈과 양끼를 을을 들어 몰아내자. 뭐 이런 이제 정치적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학은 종교적인 어떤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바로 정치적 여기다 성격이라고 쓰겠습니다. 정치적 성격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훈 집회에서부터 뭔가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기미가 보인다. 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발발인데 1차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상황 2차까지 이제 상황 전개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전개는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요즘에 최근 동학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아주 지엽적인 상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걸 좀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1894년입니다. 다 연도는 다 1894년. 1894년 1월 10일인데요. 1월이 되면 고부 밀란이 일어나는데요. 이 고부 밀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좀 아셔야 돼요. 이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병갑의 학정이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모질 학자인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병갑의 학정의 예가 뭐냐면 만석보라고 하는 이제 저수지를 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제 부역 동원을 해서 이 만석보를 축조하고 나서 이렇게 어렵게 농민들의 부역을 동원해서 축조한 이 저수지에 물세를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쓴 사람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수세, 물세를 징수하면서 농민들의 이제 반감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부 지역에 살고 있던 전봉준이가 고부 백성들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부 관할 습격이 일어납니다. 1월 10일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부 밀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겠습니다. 이 고부 밀란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끔씩 이렇게 놓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고부 밀란은 동학 농민 운동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동학 교도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고부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타막한 관리를 몰아내고자 해서 그냥 밀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학 농민 운동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동학농민운동이 이건 아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 고부밀란을 일으키고 고부 관할을 습격하니까 이제 이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가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라도 일대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전라도 감사했던 사람이 이제 김학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학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괜찮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김학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무마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운 이제 그 지방 수령을 임명을 합니다. 조정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범윤이라는 사람이 고부 군수로 새 군수로 신임 군수로 부임을 해요. 그래서 이범윤 죄송합니다. 박진명 죄송합니다. 이 박진명이라는 군수가 부임을 하게 돼요.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박진명이라고 하는 이 군수가 이 신인 군수죠. 그러니까 이 신인 군수가 굉장히 일을 좀 잘 농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듣고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좀 해결을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이 고부 밀란이 수습이 돼요. 그래서 이 고부 군수가 부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신인 군수가 오면서 그 고부 밀란이 수습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부 밀란은 이걸로 수습이 된다. 그리고 이 고부 밀란이 이제 수습이 되면서 이 고부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뭔가 이제 뭐 그래 뭐 정부가 우리의 뭐 뜻을 좀 받아들여 줬으니까 우리도 좀 뭐 이제 원 상태로 원래대로 뭐 자기가 하는 일을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일이 좋아져요. 근데 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이 사람이 이 평양 조씨예요. 이 저기 풍양 조씨예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러죠? 참. 이 사람이 풍양 조씨인데 우리 그 풍양 조씨가 세도 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도 가문의 이 고위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때까지도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병갑이가 뭐 이제 자기가 아는 이제 그 인맥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새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이제 이 진상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조정해서 지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지방의 문제를 진상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관리를 안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핵사인 이용태를 파견해서 진상 조사를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근대사 배우면서 성은 이신데요. 이 용자가 이 중간에든 뒤에든 들어가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막 띠댁 뭐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하여튼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이 되는데 이 이용태가 일 처리를 아주 이상하게 해요. 뭐 이게 막 수탈도 하고 그리고 뭐 이 고부 지역에 있던 그 이제 주변에 있던 또 탐관 오리들 뭐 아전들과 연합을 해서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러면서 다시 이제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안핵사 이용태가 한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고부 밀란 관련 농민들을 체포하게 돼요. 그래서 고부 밀란 관련자들을 체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봉준이는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전봉준이는 이제 잠깐 몸을 숨겼는데, 야 이거 얘기했던 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고 1차 동학농민운동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산에서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이 터져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직접적인 사건을 찾아라. 그러면 바로 이거를 찾으시는 게 답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전이죠. 요걸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는데 어디서 발발했냐면 이제 백산에서, 고부 백산이라는 지역에서 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백산 봉기라고 하는데 이 봉기의 경문도 나타나요. 이걸 이제 백산 경문이라고 합니다. 이 백산 경문은,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을을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이제 중략이에요.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을 내쫓고자 합니다. 방백과 수령의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소리들, 하급 관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지금 일어나라. 만약에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경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백산이라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전봉준이가 여기서 경문을 딱 낭독하니까 여기 이제 빼곡하게 모여있던 농민들이 와 봉준이 오빠 막 이러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들의 옷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흰 산이 이렇게 쫙 일어나는 것 같았다고 해서 이 지명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억 저장 시간을 좀 늘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백산 경문이 1차 동학농민운동 발발 직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1차 동학농민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4대 강령이 발표돼요. 이것도 우리 해커스 교재에 있으니까 4대 강령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반드시 필독을 하셔야 돼요. 4대 강령이 발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지휘 본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본부의 이름이 바로 창의소라고 하는 겁니다. 을을 들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남접에서만 일으키는 거니까 이거를 호남창의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호남창의소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게 이제 3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3월 이렇게 이제 3월에 동학농민운동이 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동학농민운동이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요거는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1차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요 부분들은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조선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학농민군과 전라감영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방군인데요.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동학을 이제 진압하고자 조선 정부가 나선 거죠. 그래서 황토연 전투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이제 최초로 일어난 전투입니다. 황토연 전투가 일어나고요. 이 황토연 전투는 동학군과 전라감영군 사이에서 일어난 겁니다. 전라감영군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당연히 동학이 승리를 해요. 이 황토연 전투에서. 그리고 우리 지도를 좀, 제가 약식 지도를 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칠판 좀 봐주십시오. 자, 고부라는 지역이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인데요. 이 고부라는 지역이 여기 있으면 이 위쪽 여기가 이제 전주예요. 이 전주가 바로 이때 당시에 전라도의 중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라도에 바로 전라도 관찰사가 있어요. 이제 이 관찰사가 머무는 곳을 감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 감영이라고 해서 전라도 관찰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라도를 점령했다는 것은 전주를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남접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차는 남접만 일으키는 겁니다. 북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남접만 일으키는 건데, 이 남접에서 이제 이걸 일으키고 나서 전주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동학의 이제 그 남접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보세요. 누구냐면 전봉준, 남접주였죠. 전봉준, 그 다음에 손아중, 그 다음에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손아중, 김계남이가 굉장히 좀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전주로 바로 진격을 하지 말고 우리 탐악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전라도 이 농민들을 좀 우리가 구제해 주자라고 하면서 동학 퍼레이드 쇼가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 바퀴를 쫙 이렇게 훑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천 전투는 요 고부에서 일어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바퀴 쫙 훑는데 4월 23일 날이 되면 여기 이제 이쯤 도착하는데, 여기가 이제 장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딱 이제 도착을 했더니 4월 23일쯤 됐는데, 뭐 사실 이제 돌면서 뭐 탐악관 관리에 이제 머리를 베겠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제 쫙쫙쫙쫙 막 이렇게 이제 진격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의 어떤 교세는 계속 불어나요. 동학 농민 운동은 계속 그 숫자가 불어나겠죠. 계속 이제 새로운 농민들이 가담을 해가면서 결국 장성이 딱 도착을 하니까, 이 장성에 누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냐면 조선 정부의 중앙군. 이게 이제 우리 그 전근대사 배울 때 지방군과 중앙군은 좀 군사력이 다르죠.
그렇죠? 중앙군은 이게 갑사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굉장히 이렇게 선발된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좀 싸움을 좀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동학농민군과 홍계운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왔던 초토부대, 이게 초토사라고 해서 농민 토벌대, 뭐 이걸 이제 중앙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거를 또 깨 부셔버립니다. 장성에서. 그래서 이거를 황룡촌 전투라고 불러요. 황룡촌 전투라고 이걸 부릅니다. 이 황룡촌 전투는 동학군과 정부 중앙군이 싸운 거예요. 중앙군. 이 중앙군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홍계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계운이 이끌고 왔던 초토사, 홍계운의 이 초토사라고 하는 초토사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토벌대를 이끌고 온 홍계운이를 초토사라고 불렀는데 이제 결국 이 싸워서 동학이 또 이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중앙군을 격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결국 지도를 보면 이제 일로 올라가서 전주로 이렇게 이제 쑥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성마저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4월 27일에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날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4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주성이 이제 점령이 됐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전라도 일대가 다 동학에게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성이 점령 나가고 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주성 점령이 4월 27일에 일어나는데 4월 28일에 바로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조선 정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청에게 지원을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4월 28일에 청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우리 저번 강의에서 했었죠. 요렇게 되니까 청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오고 일본 군대도 텐진 조약에 의해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군의 아산만 상륙이 이루어지고요. 아산만 상륙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5월 5일이에요. 5월 5일이고 그다음에 일본군의 인천 상륙 다 기억나고 계시죠? 인천 상륙이 5월 6일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학과 정부는 서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동학은 동학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급해지면서 결국 동학과 조선 정부 사이에 극적인 화해의 약속이 맺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주 화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을 공부할 때 그 구분할 때는 전주 화약 전, 전주 화약 후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주 화약 전이라는 것은 1차 동학농민운동을 묻는 거고 전주 화약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2차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전주 화약 이후에 제가 얘기했죠. 교정청이 설치되고 집강소가 설치되고 이후에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일 전쟁이 터지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고 뭐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주 화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버이날 이렇게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 당시에 체결 주체는 뭐였냐면 전봉준과 이때 동학의 남접주였던 전봉준과 누구 사이에서 체결을 한 거냐면 전라도 전주 그 관찰사였던 김학진 이 사이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이 돼요. 그러면서 결국 패정개혁안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패정개혁안이 이제 체결이 되면서 극적인 화해 약속을 맺게 된다. 그리고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복수 한번 다시 해봅니다. 전주 화약 이후에 이 패정개혁안을 실천하는 이 패정개혁안 실천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 실천 기구를 정부에서도 만들고 동학에서도 만든다 했던 거니까 빨리 갑니다. 정부에서 만든 기구가 뭐였죠? 교정청. 그렇죠. 교정청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학은 동학대로 자신이 점령했던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해커스 교재에 보면요, 이 집강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집강소의 어떤 운영, 그다음에 집강소의 임원들 이름 거기 보면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동몽까지 쭉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던데, 그래서 뭐 집강 아래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뭐 이런 임원을 두어서 결국 행정 사무를 분담하면서 패정개혁안을 실천해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하여튼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습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넣어놓을 것들은 다 넣어놓으셔야 돼요. 요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 쭉 넣어놓을 것들은 좀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걸 이제 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해버리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수험생들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 패정개혁안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패정개혁안이 뭔지를 알아야 1차 동학농민운동이 무엇을 원했고 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 55쪽을 한번 보세요. 55쪽에 보면 그 중간에 이제 그 표가 하나 있는데 팁이라고 해서 패정개혁안 12조죠. 개혁안 12조가 있는데 원래는 맨 처음에 전주성을 점령한 4월 27일에 전봉준이가 발표했던 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27개조 패정개혁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되시면 뭐 7급이나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지금 이제 1회독이 아니고 뭐 한 2회독, 3회독 하시는 분들은 이 12개조 패정개혁안까지 잘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오른쪽 심화 27개조 패정개혁안은 버리고요. 패정개혁안 12개조만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동학교도와 정부는 원한을 싣고 서적에 협력한다. 그 결국 이게 이제 그거죠. 저기 뭐예요? 그 이제 화해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다음에 분석은 뭐 왕조를 타파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봅시다. 하여튼 그다음에 두 번째. 탐관오리는 재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그다음에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불량한 유린과 양반들을 징벌한다. 오른쪽에 잘 설명되어 있죠. 봉건적 지배층을 타파하고자 했다. 자, 그다음에 5번부터 보면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린다. 칠종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은 벗겨버린다. 청상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봉건적 신분제를 좀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고, 무명잡세,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세금을 걷지 마라. 뭐 이런 얘기고요. 관리의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공사체라는 게 뭐냐면 농민이 국가에게서 진 빚이나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진 빚을 좀 다 탕감해 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2조 여기다 형광펜을 치세요. 제가 근대사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갑신정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조법 개혁하면서. 그렇죠. 이건 토지 개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토지 개혁을 주장한 사건은 동학밖에 없다. 이 12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이 동학이 동학 패정개혁안에서 가장 우리가 힘있게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토지의 균등 분배, 경작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탁 들어가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패정개혁안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그렇죠?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청일전쟁 발발하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뭐 설치했어요? 군국기무처 설치했죠. 교정청 없애고요. 군국기무처 설치하고. 이것 때문에 뭐가 터져요? 청일전쟁이 터져요. 그죠?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결국 이제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을 한다. 이게 10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를 좀 박스를 쳐볼게요. 2차 동학농민운동 발발 박스를 쳐놓고 우리 이쪽 한번 볼게요. 자, 1차 동학농민들은 남전만 일으켰는데 2차 때는 이제 남북접이 같이 집결해서 일으켜요. 그리고 1차 동학농민운동은 성격이 뭐냐면요, 바로 반봉건이죠. 지금 뭐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반외세적 성향도 있지만 하여튼 이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이유는 타막한 관리들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이게 반봉건적 성향이 아주 짙게 있다면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적 성향이 더 짙은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반봉건적 성격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호를 보시면 되죠. 1차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에서 있으면 부동호가 반봉건 쪽으로 가는 거고 2차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에서가 있으면 부동호가 반외세 쪽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외세적 성향이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일전쟁 발발과 2차 동학농민운동의 발발 원인을 잘 연결시켜 놓으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은 논산에서 이것도 했던 거죠. 남접과 북접이 집결을 했다. 그래서 남북접이 집결을 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나서 군국 기무처를 깨 부시로 이 동학이 이제 북상을 하게 되는데 공주 북상 도중 공주 우금치에서 우금치 전투를 하게 된다. 이건 저번 강의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과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의 연합군, 일본군 조선 정부의 연합군에게 동학 농민군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데 이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동학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동학 농민운동의 상황 전개 과정, 이제 상황 전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출제가 되느냐를 사실 알려주는 것이 저의 몫이거든요. 출제 유형을 알려주는 것이.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흐름은 잘 기억하실 때 전주화약을 센터에다 놓고 전주화약 전의 내용과 전주화약 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차 동학농민운동의 이후에 교정청과 집강소라는 엄청난 기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전주화약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전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동학농민운동을 설명할 때 우리 수험생들한테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전주화약 전, 전주화약 후 다시 한번 전주화약 전, 전주화약 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자마자 있었던 일, 그러니까 호남창의소가 언제 설치됐느냐 이렇게 연표를 쭉 주고 호남창의소를 찔러 넣어야 돼요. 연표에다. 그러면 1차 동학농민운동 발발 직후에다 탁 찔러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강령도 그렇고 백산경문도 그렇고 제가 수험생들한테 노파심이 생겨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4대 강령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백산경문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기억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보시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지금 뭐 그 얘기들이 아주 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뭐 이게 쭉쭉쭉쭉쭉 뭐 해서 이제 뭐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그러니까 54페이지, 55페이지, 그다음에 56페이지까지를 제가 지금 거의 정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57페이지를 보시면 동학농민의 의의가 나와요. 근데 이 의의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반봉건 반침략적 성격이 있었다. 그다음에 영향은 1차 동학농민운동이 청일전쟁을 발발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 패정개혁안이 결국은 1차 갑오개혁의 어떤 이 개혁안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패정개혁안에서 요구했던 것이 실제로 1차 갑오개혁에 반영된다는 것은 1차 갑오개혁이 일본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하지 않았어도 갑오개혁을 일본이 추진하지 않았어도 갑오개혁 정도의 어떤 개혁안은 충분히 이 교정청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역사학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도 어떻게 보면 자주적 개혁의 일환이다 라고 평가를 할 때 이 패정개혁안이 그대로 연결돼 있다. 물론 패정개혁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토지개혁 이런 부분들은 갑오개혁 때 반영이 안 되는 게 한계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제 이 부분도 갑오개혁에 반영됐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항일 무장투쟁을 활성화시킨다. 나중에 이 동학농민군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을미의병 에도 가담하고 을미의병 이후에 뭐 활빈당 이런 조직도 만들고 계속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일 무장 투쟁에 어떻게 보면 큰 축을 이 동학이 제시하고 있다. 흐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동학농민운동의 중요한 영향입니다. 그다음에 한계를 보면 여기다 현관펜 좀 칠까요? 근대 건설 방안에 미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패정개혁안에 어디를 보더라도 구체적인 정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근대사 출발할 때 얘기했지만 뭐 입헌군주정이냐 민주공화정이냐 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동학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의 제시가 미흡하다. 그게 이제 동학의 한계고요. 그다음에 지지 기반이 미흡하다. 농민층 이외에 뭐 폭넓은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기도 하지만 양반들 같은 경우는 동학을 잡겠다고 민보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양반과는 뭔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안 맞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뭐 동학을 없애려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좀 지지 기반의 취약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역량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근대 무기로 무장한 여기서 보면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에는 좀 동학이 너무 좀 힘이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계성으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학의 역사를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갑오 을미개혁 부분인데요. 요거는 좀 잠깐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갑오 을미개혁을 진행하는데 자, 얼굴 좀 봐주세요. 이 갑오 을미개혁은 제가 저저번 강에서 1894년부터 1895년의 어떤 흐름을 쭉 정리를 해줬죠. 1차 가부개혁이 언제 일어났고 2차 가부개혁이 언제 일어났고 을미개혁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시대적 상황은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가부 을미개혁 부분에서는 나머지는 다 버리고요. 뭐만 하는 거냐면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 2차 가부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 을미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 요것만 중점적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